결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성격적 결함이라는 게. 그게 이제 영어로는 트랜스플로라고 그러는데, 예, 그 성격적 비극적 결함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극이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 혼자만 파멸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파멸이 돼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그 공연을 보시면요, 공연이 끝날 때쯤 돼서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다 죽어서. 예. 예.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예를 들어서 리어왕에 나오는 코딜리아가 너무나 효녀거든요. 근데 그 코딜리아가 너무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 비평가들한테 엄청 비난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시적 정의가 없다. 그 시적 정의라는 거는 권선징악이죠. 예. 너무 착한 사람이. 시적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포임 얘기하는 거예요? 포에티크다. 네, 조스티스. 그러니까 이게 포에틱 조스티스를 누가 주장한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우리는 시에 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비극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은 비극의 요소, 비극의 뭐 어떤 그 조건 뭐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극이 역사보다 훌륭한 이유가 포에틱 조스티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권선징악이 실현된다는 거죠. 대리만족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없어요, 그게. 네네. 너무 착한 사람도 다 죽어요. 예. 한꺼번에. 예, 코딜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후대 비평가들이 특히 이제 신고전주의 시대, 셰익스피어 이후에 신고전주의 시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도덕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엄청 비난하죠, 셰익스피어를. 도덕적 그 가치관이 없다라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보면 햄릿입니다. 네, 그 답답하다는 게 이 햄릿의 트랜스플로어예요. 답답하다는 게. 근데 사실은 그 답답함이 햄릿을 가장 유명한 문학적 인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네, 자 바로 이제 뭐냐면 지금 이게 젊은 사람이 우뚝 서 있는데 저 그림이 저게 햄릿인지 로미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이고, 해골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해골을 들고 있으면 그거는 거의 100% 햄릿이에요. 워낙 작품 속에서 죽음에 대한 논의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햄릿을 나타내는 도상이 바로 해골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바쁘시네요. 아니 지금 뭐 오다가 네. 지금 이것을 딸 것이냐 이걸 할 것이냐 갈등을 잡고 지금 제가 이게 놓은 게 뭐냐면 이 맥도날드 선전에 전현무가 나온 거예요. 전현무예요? 네, 전현무예요. 아, 결정장애구나. 네, 햄릿이. 그 전현무가 아침밥이냐 아침잠이냐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저기 그 카피가 써 있죠. 저런 게 있어요. 햄릿의 고뇌, 망간 쓰고 저런 게 이거. 있었어. 이거 광고가 나왔어요. 최근에. 아니 너무 끝내주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 너무 이게 나온 멋있다. 광고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맥도날드 광고예요. 맥도날드 야 광고. 진짜. 네.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힐표가 소비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결정장애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생긴 이제 심리학 그 증후군인데요. 하도 그 결정장애를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이 햄릿이어서 이거를 심리학에서 햄릿 신드롬이라 그래요. 결정장애를.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작품이 이제 사실은 숙부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고 엄마랑 결혼까지 하니까 햄릿이 그 엄마의 변절이라든가 이런 그 숙부의 탐욕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완전 냉소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시니시즘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죽고 싶어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서 복수를 해달라. 이런 욕을 하죠. 목표가 생기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수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햄릿이 끊임없이 복수를 지어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네. 그냥 생각했으면 하면 되는데. 네, 네. 요새 시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복수를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지연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햄릿의 비극적 결함은 우유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유는 끊임없이 마셔야 된다. 아재 개그. 어유 아재 개그라니 교수님. 취향이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들이 네. 아니에요.
아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햄릿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버지 유령조차도 의심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말했던 숙부가 자기를 죽였다는 방식대로 숙부 앞에서 연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근대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모든 걸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근대 모더니티라는 것의 상징, 그 모던 시대 이전이 바로 이제 중세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뭐냐면 무조건 정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설,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중세의 특징인데 이제 모던 에이지로 넘어오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걸 의심해라. 예, 다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주장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고 또 데카르트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을 의심하라. 예,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근대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햄릿은 문학 속에 나타난 근대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햄릿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그리고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소비되는 이유가 바로 근대성. 근대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하고 예, 다 그러니까 칸트도 도덕 주체로서 그동안은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게 의심하지 말라. 예,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전통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랬는데 칸트도 도덕 주체가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딱 지금 르네상스 때네. 네, 예, 르네상스가 고대 이제 봉건에서 이제 저기 신에서 네, 네, 인간을 인간 이제 중심으로, 내려오는 예. 이제 돌아오는 그 예, 시기예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셰익스피어는 영국은 16세기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14세기에 이미 시작되죠. 이미 시작됐죠. 시작되는데 셰익스피어는 16세기인데 그때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 좀 늦어요. 영국이 좀 늦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때 영국은 르네상스가 완전히 꽃피는 시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인간 주체를 나타내는 그거를 바로 햄릿이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햄릿의 그 사변적 성향을 근대성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극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숙부가 나를 어떻게 죽였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햄릿은 그 아버지 유령조차도 의심해요. 악령일지도 몰라. 내가 본 거는. 원래 마음이 이렇게 심신미약일 때 그런 악령들이 나타나서 인간을 소멸시킨다 그러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 유령이 말한 대로 지금 연극을 보여줘서 이 숙부한테 보여줌으로써 숙부의 그 반응을 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연극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극중극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준하는 거네. 검준. 네, 조 안에서 연극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숙부가 지금 귀에다가 독약을 넣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숙부가 아니고 사실은 요 연극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조카가 넣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게 햄릿입니다. 아, 네, 햄릿이 턱 빼고 턱 깨고 누워 있는 게. 그러니까 연극을 안 보고 누굴 보고 있어요. 숙부를 보고 관찰하고 있죠. 근데 왜 누워 있냐면 햄릿이 아버지 유령을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숙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햄릿이 어떻게 하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로 해요. 아버지 유령을 만난 이후는.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광기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바닥에 누워 있는 것도 미친 척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햄릿의 연인 오피리아입니다. 예, 오피리아인데 이 오피리아는 조 옆에 왕하고 왕비 옆에 그 대신에 한 명 서 있죠. 그 폴로니우스라고 숙부의 간신이에요.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꼴대로 다 꺼내네. 그러니까 햄릿이 짜증나.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예. 그리고 이제 그 오피리아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햄릿이 유일하게 믿는 호레이쇼라는 친구예요. 다시 읽어야 돼. 예. 그래서 이 호레이쇼도 햄릿의 부탁으로 왕을 관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셰익스피어가 어느 지경까지 만드냐면 이 복수를 지어나는 과정에서 이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죽여요.
햇빛이. 예, 휘장 뒤에 숨어서 엿듣고 있던 폴로니어스를 죽여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연인, 비극적 연인으로 따지자면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죽이게 된 거죠, 햄릿이. 아, 그래서 이- 그건 덜 비극이죠. 예. 그래도 저 약간 머니까. 아니 로미오 주인공이 줄리엣에서는 사촌 오빠를 죽이잖아요. 아버지를 아, 죽이진 맞아. 아, 않잖아요. 맞아. 사촌 오빠. 네, 사촌 오빠를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를 죽여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연인의 손에 죽고 나서 오피리아는 미쳐요. 미쳐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바보네. 약간. 예, 미쳐서 물에 빠져 죽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 극중극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극중극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극중극을 올리면서 햄릿이 끊임없이 연극에 대해서 메타 담론을 해요. 연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왜? 연극의 목적은 세상에 거울을 들이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버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왜 연극을 올리냐면은 옛날부터 죄지연자들이 연극을 보다가 그 장면에 감동해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 이런 이제 연극의 카탈시스죠. 정화작용, 도덕적 정화작용. 이런 것들을 쫙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극 속에서 연극의 효능, 연극의 목적, 연기의 방법까지 다 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장면이 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저건 누가 그린 건가요 혹시? 그 그린 거죠. 저건 뭐 그때 당시에 데니안 사진이 레플리스라고 1842년이니까 19세기에 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대 초상화라고 보시면 돼요. 무대 초상. 무대 보고 굉장히 많이 그려요. 그림들을. 이제 이게 그 유명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인데 예, 뒤로 쭉 가면서 저렇게 돼 있어요. 가혹한 운명에 돌팔매어 화살을 참고 사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대항하다 죽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햄릿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프가 공공연하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햄릿이 나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햄릿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거 이제 운명의 돌팔매 화살을 참고 사는 게 되겠죠. 근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시네요. 근데 마지막 의자도 없네. 있습니다. 의자 있어. 의자를 하나 더 놓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은 서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있네.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아, 누님 이리 오면 아,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여기 앉으시면 강사 선생님의 의자를 되치는 분은 처음 봤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아우 지금 이 대사하고 딱 어울리는 순간이었어. 자, 공부 들어.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아니면은 그 아버지 말대로 무기를 들고 싸우다가 숙박하고 싸우다가 그냥 죽는 것이 더 장한 일인가?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는 건 뭘까? 죽는 건 명대사예요. 잠자는 진짜 거. 그렇네. To die is to sleep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정말 명대사.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잠을 자면은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자연스 꿀. 예. 근데 그 꿈이 항상 길몽이 아니잖아요. 어떤 악몽을 꿀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승이 어떤 이승이 자기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멸하기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잠수에서 우리는 무슨 꿈을 꾸게 될까? 그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고 이 장구한 인생의 재난을 이어가는구나. 저 정도는 한번 평소에 딱 어디 가서 딱 읊어야 되는데. 장이 야, 이거 진짜. 나이가 들수록 그러네. 재밌고 즐거운 꿈보다는 악몽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햄릿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죽음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요. 죽는 건 뭘까? 죽는 거 자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근데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 이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쫙 굉장히 길게 나가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네. 이게 이제 바로 그 아까 오피리아예요. 오피리아구나.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마 제가 교수님한테는 책을 드렸는데 셰익스피어 그림으로 읽기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예, 444페이지짜리 책을 썼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셰익스피어를 소재로 한 그림들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다 연구를 했는데 이 그림 유명한 그림. 가장 유명한 네, 그림이에요. 이게 라파엘 전파가 그린 네. 예, 그 오피리아의 죽음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 저 하나 구매해가지고 저 다 드릴게요. 아빠는 사랑이 너무
컸나 봐요. 아니, 예, 그러니까 그 안 그러면 미치기까지 않았어. 아니 딸이 당연히 아빠 아빠가 연인의 손에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연인의 손에. 미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이제 미쳐서 막 이렇게 강가를 돌아다니다. 걔도 우유 불안한 거. 너무 야간 거지. 네, 사실 제가 여기 PPT에서는 뺐는데 이거를 프로이트가 어떻게 그 해석을 하냐면은 오피리어하고 오피리어의 오라버니가 있어요. 레어티스라고. 그 레어티스는 결국은 또 다른 햄릿인 거예요. 무고하게 죽은 아버지의 복수라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햄릿이죠. 그러니까 이 두 오피리어와 이 레어티스가 분열된 햄릿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레어티스는 복수하는 햄릿이고 오피리어는 미친 햄릿. 그래서 분열된 햄릿의 분열된 자아라. 인격이 몇 개라는 네네. 거의 뭐 헤라인 상까지. 네네. 프로이트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은 햄릿의 분열된 자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햄릿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자살하진 않는데 이 여자는 자살을 해요. 햄릿은 미친 척 하는데 이 여자는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피리어가 그런 햄릿을 보여주는 거고 복수하는 부분에서는 햄릿은 복수를 못하는데 레어티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복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레어티스가 복수 부분을 가져가고 그래서 두 사람은 분열된 햄릿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저거는 정말 미술사에 많이 나오는 작품. 네네네. 그 라파엘 전파. 아주 유명해요. 예, 그 라파엘 저걸 전파. 그 패러디에서 그린 작가도 되게 많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오피리어를 치면은 아마 그 저 장면이 맞아요. 죽음 장면이 수천 개가 나올 네, 거예요. 말도 못해요. 제가 예. 연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게 바로 셰익스피어 전체 장면 중에서 오피리어의 죽음이 제일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요거는 바로 이제 오피리어의 무덤을 타고 있는 그 무덤 파는 그 장면을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덤을 파는 이제 관대들인데 저 해골을 집어당기는데 햄릿이 물어보죠. 이게 누구의 해골이냐? 그걸 물어보니까 이게 햄릿 아버지 선왕의 어릿광대인 요리게 해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햄릿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를 업어주고 막 맨날 뽀뽀하고 그랬던 이제 요리게 그 해골을 보고 다시 죽음에 대한 명상에 빠져요. 여기서 햄릿이 지금 앉아있는 건가요? 아니요, 햄릿의 도상이 두 개예요. 상징하는 게. 자세히 하나는 뭐냐면은 해골이고 또 하나는 검은 상복. 햄릿한테 보여주는구나. 네, 햄릿한테 보여준 거예요. 검은 상복이 뭐냐면 아버지 죽음을 햄릿이 잊지 못하고 계속 이제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래서 검은 상복 햄릿을 나타내는 도상이에요. 이거 드라큘라가 그린 거예요. 네. 드라큘라가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드라큘라 프랑스에서는 고전주의 시대 때 이 희극과 그 뭐죠? 비극이 공존하면 안 돼요. 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장면은 사실 셰익스피어 작품은 희극이거든요. 희극적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서는 관대들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고전주의에서 낭만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림이 달라져요. 똑같은 장면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요리계 해골을 들여다보다가 햄릿이 사고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알렉산더 대왕도 죽어서 결국 술통마개밖에 더 됐겠느냐.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유해가 이제 그 흙이 되고 흙으로 반죽을 만들고 그 반죽으로 술통마개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은 알렉산더도 결국 죽어서 술통마개밖에 더 됐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는 바람병 맞는 흙밖에 더 됐겠느냐. 네.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세상을 다 쥐고 흔들고 정복한다 한들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한점의 흙이죠. 흙으로 돌아간다. 한점의 흙이죠. 네. 이런 이제 대사들 때문에 아까 그 해골이 셰익스피어의 도상이 되는 거예요. 워낙 죽음에 대해서 많이 명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제가 폴로니우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폴로니우스 시체를 끌고 이제 어디다 치웠는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어쨌느냐 그럼 물어보니까 식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폴로니우스가 죽었는데 무슨 식사 중 물어보니까 구더기가 먹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네. 아니 그거 이게 대사도 네. 그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데도 근데
완전히 반진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모던하다는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 대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무주의와 딱 기독교적 어떤 그 내세관이 너무나 이제 없어지고 그런 아, 정설들이 무신론적인 네네 입장에서. 상당히 예. 무신론이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는 없었을까요? 굉장히 사대 비극은 비관적이에요. 비관적. 영세적이고 없어요. 염세적. 무신론자는 왜 이렇게 그런 선입견이 없었습니까? 무신론자이면서 삶을 이렇게 풍요롭고 삶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아니 지금은 그렇죠. 아, 지금은 그런데 이제 요거는 비극이잖아요. 작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 수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햄릿은 왜 식구를 죽이지 못하는가? 왜 복수를 지연하는가? 오이디푸스가 네. 저기까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모든 거의 지성인들이라면 그걸 다 논해요. 햄릿은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다 논하는데 프로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였다. 뭐냐면은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를 처치하고 싶었고 그런 무의식적 소망을 옮긴 게 바로 누구냐? 숙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똑같은 욕망, 인간이니까. 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 클로디우스를 딱 자기가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프로이트가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야, 이렇게 하면 선과학이 인정 없어지네요. 경계가. 아니 이미 폴로니우스를 죽일 때 성과학의 경계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폴로니우스를 죽이고 나서 햄릿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은 나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처치하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처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성과학은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징벌의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징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의 아버지를 무고한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미 없어지는 거죠. 예. 그 러시아의 소설가 투르게네프는 인간의 유형을 둘로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햄릿형 인간이고 또 하나가 돈키호테형 인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햄릿형 인간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실수는 적게 하지만 추진력이 없는 사람. 반면에 돈키호테형 인간은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해서 추진력은 있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사람. 재밌는 거는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잖아요. 셰익스피어하고 세르반테스하고 사망일이 같아요. 왜? 세르반테스하고 같은 시대의 작가예요. 그리고 사망일이 같아요. 그게 며칠이냐면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입니다. 제 세계 생일이네요. 날이요? 세계 책의 날이에요. 제 생일이네. 며칠이라고? 음력 그래서 3월 책의 날이 9일. 정해진 건 아니죠. 음력 3월 그거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고 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 두 사람 때 책이 많이 팔렸으니까. 아니 돈키호테도 굉장히 엄청나게 엄청난 저기잖아요. 그럼요. 예. 거의 르네상스 대표는 두 작가들이죠. 근데 그래서- 돈키호테를 원작을 다 읽은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여행했는데 그래서 써놨더라고요. 워낙 길고 원작이 워낙 워낙 길고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그 세르반테스하고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요소가 많은 그래서 두 사람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고요. 네. 어느 유형이세요, 교수님? 네. 햄릿형이에요. 나는 핸디통이죠. 햄릿형이세요? 어느 유형이세요? 아닌 네. 것 같은 선생님. 아니 아까 아재 개그 할 하루만 때는 햄릿, 돈키호테 스타일이지. 이틀째부터 돈키호테. 이게 햄릿형도 아니고 돈키호테형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가장 최고죠. 그렇죠. 대부분. 네, 왜냐면 극단적이지 않으니까. 네. 나는 그 생각 없이 돈키호테. 뭐- 돈키호테네요. 돈키호테 형 같았어요. 돈키호테. 아니, 결정적일 때 햄릿형이 돼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돈키호테 평소 늘 핸드에서 살다가 하면 안 될 때 아. 돈키호테를 위험. 잊어버리고 귀여워. 싶어서 머리 아파서. 네, 위험하고 여기까지 이제 햄릿이었고요. 저기 아까 햄릿의 그 도상은 검은 상복의 해골이라면 리어의 도상은 백발인데요. 백발이 가만히 있으면 리어가 아닙니다. 휘날려야 돼요. 아, 그렇죠. 네, 휘날려야 돼요. 상징이구나. 네, 왜냐하면 딸들한테 버림을 받고 리어가 황야로 막 뛰쳐나가거든요. 그때 황야에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리어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하들이 자꾸 이제 오두막 이런 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이 비바람이 많이 느껴지나 본데
나는 내 마음속에 비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비바람은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리어는 안팎으로 예, 내면과 외면에서 다 폭풍우가 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코딜리아입니다. 예, 그 안타까운 코딜리아의 죽음. 그래서 요게 바로 코딜리아 시체를 안고 울부짖다가 리어가 숨이 멎어요. 바로 그 직전인 겁니다. 예, 바로 그 직전의 장면이에요. 그 저기 수염이 코에서 나온 건가요? 저 네. 대부 3의 마지막 장면 같네요. 딸이 죽는. 그러니까 리어한테는 이 세 딸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운데 있는 하얀 옷을 입은 그 딸이 코딜리아 셋째 딸이겠죠.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두 언니들은 검정색, 빨간색으로 그려서 뭐 음흉함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는 지금 퇴장하고 있습니다. 저쪽 그 오른쪽 끝에 어릿감대가 옆에 있죠. 네. 어릿감대가 얼룩 꼭 옷을 입고 있고 제가 근데 강아지가 그 보이세요? 음.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제가 셰익스피어 그림으로 읽기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근데 그 책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이 있으면 그냥 그림을 딱 놓은 게 아니라 사선을 그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게 왜 코딜리아고 이게 왜 이게 관대가 어디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걔를 안 봤어요. 저는 그래서 강아지만 보이는데 설명을 걔를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저게 왜 나와? 애들이 질문하는 거만요. 네, 근데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교수님, 거예요? 저 걔는 뭐예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그 코딜리아를 추방할 때 충신 하나가 반대라고 나섭니다. 이 막내딸이 사랑한단 말을 안 했다고 해서 폐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빈통처럼 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마저 빈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추방당해요. 이 나라에서. 리어가 추방을 합니다. 그 신하를. 그게 이제 켄트라는 신하인데 그 켄트가 근데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리어가 몰락을 하죠. 딸들한테 버림을 받죠. 근데 추방당한 다음에 변장을 하고 내내 수발을 들어요. 리어의 수발을 들어요. 한마디로 충견인 거죠. 그거 도전이구나. 예. 충견인 거죠. 충격. 우리도 많잖아요, 충격. 예. 그래서 저 이렇게 국제정권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모습이 완전히 켄트인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저기 코딜리아 뒤에서 남자가 손에 입맞춤이 있죠. 예, 프랑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딜리아가 그 리어 왕이 그 이제 사랑 표현대회를 열어요. 나라를 내가 3등분을 해서 나눠줄 텐데 니네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는 거에 따라 내가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딸, 둘째 딸은 뭐 화려하죠 수사가. 근데 셋째 딸은 언니들이 평소에 되게 아빠한테 못하다가 이 자리에서 너무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염증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대답이 딱 한마디였어요. Nothing, sir 라고 대답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어가 막 길길이 뛰면서 부녀 관계를 끊고 지창금 없이 넌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근데 프랑스 왕이 그 사정을 듣고는 코딜리아는 그녀 자신이 지창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프랑스 왕비로 데려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요때 이 코딜리아한테 청혼하러 왔던 사람이 버건디 공작이라고 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코딜리아를 약속했던 지창금만 주면 데려가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 왕이 혼내죠. 사랑이 아닌 것이 섞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러고 혼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명분을 사랑이 예. 아닌 게 섞이면 사랑이 아닌 것이 섞이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코딜리아 이 여자는 이 여자 자체가 지창금이다. 그러면서 이제 왕비로 데려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딜리아는 결국은 이제 갔잖아요. 프랑스로. 그리고 두 딸들한테 약속이 뭐였냐면 리어가 100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한 달씩 머물겠다. 니들 둘 집을. 그리고 내 전 재산과 권력과 다 나눠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역사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 홀린슈드라는 사람이 썼던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브리튼, 고대 브리튼, 의 리어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전기에서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두 개의 플롯으로 돼 있어요. 주플롯과 부플롯으로. 하나는 리어와 세 딸 이야기고 부플롯에서는 글로스터 백작과 신하죠. 두 아들 이야기가 같은 주제.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전부 속아요. 속아서 엉뚱한 자식들한테 재산과 다 물려주고 버림받는 이야기. 그래서 이 두 개의 플롯이 같은 주제를 변주하면서 주제를 심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리얼은 아까 이제 전부 다 성격적 결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리어의 성격적 결함은 그건 거예요. 불같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예요. 그래서 코딜리아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녀 관계를 끊고 쫓아내잖아요. 결국 그게 자기의 파멸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어되지 않는 그 분노가 이제 그 리어의 그건데, 리어의 그런 독선적인 성격은 평생 왕으로 살았던 노왕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사람이 세게 느꼈어요. 네네네. 네, 그 켄트도 바로 그 직원을 하다 또 쫓겨나잖아요, 켄트도. 그렇게 이제, 그런데 리어가 딸들한테 버림받고 광야로 와서 헤매다가, 그, 아까 왜 부플롯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부플롯의 그 에드가라는 그 아들이 누명을 쓰고, 동생한테 누명을 쓰고, 아버지를 목숨을 노렸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지 분장을 하고 동냥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에드가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처음으로 인간이 저렇게 하찮은 짐승 같은 그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왕궁에서 맨날 화려한 옷만 입고 이렇게 살다가 에드가를 보고 그러면서 막 옷을, 자기도 막 옷을 벗어요. 이거는 가짜다. 예, 진짜 인간은 저 모습이다. 그러면서 막 옷을 벗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징된 장면인 거예요. 이때부터 리어가 권위를 벗어던지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 독선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면서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자연인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KBS의 명견한 네. 미리 드라마 나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리어가 진짜 왕일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바깥에 나와서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대사. 무더기 사이로는 작은 죄도 훤히 드러나지만 화려한 옷과 모피코트는 모든 죄를 감추어주는 법. 기가 막히네. 죄의 황금 갑옷을 입혀봐라. 그러면 제 아무리 튼튼한 정의 창도 아무 해도 입히지 못하고 부러져 버릴 테니. 하지만 죄의 누더기를 입혀봐라. 그러면 난장이의 지푸라기도 꿰뚫어 버릴 것이니. 유전이잖아요. 예, 법대 교수님 계신데 법이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권력, 유전, 권력, 예, 권력도 유전 문제, 마찬가지죠. 무전 유죄를 예. 이미 400년 예, 전에 400년 힐스가 다 전에. 말했고요. 교수님 그, 끼트 반응이 예, 똑같았죠. 했지, 더 그때 했지. 더 했어요. 그때 더 난장의 했어요. 지푸라기도 야. 옛날에는 뭐 셰익스피어의 네. 작품에서 없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그 최고의 그 대사가 뭔지 아세요, 교수님? 헨리 6세에 나오는데 오늘 저희 교수님 논문 나왔다. 헨리 6세. 셰익스피어와 거기. 예,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천민들이 난을 일으켜요. 천민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새 세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백정이 대답을 합니다. 백정이 뭐라 그러냐면 Let's kill all the lawyers.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못 오실 것 같아요. 예, 그 정도까지 나와요. 모두 저 법조인들 다 죽었다. 로열. 아이, 나 교수님 갑자기 이렇게 나중에 몰아서 상처를. 아니 그런 대사까지 좀 있어요. 줬어요. 저기 교수님 근데- 하나만 드리세요. 치즈 하나 까드리세요. 앞뒤 네. 교수님, 치즈 하나 까드리라고.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맥주는 없어요. 없는데. Let's 뭐죠? kill all the lawyers가 네. 법대 유수 법대 기념품샵에서 마그네틱으로 제가 가장 에코백으로 다 가운데 팔린대요. 아, 예, 아. 엄청나게. 진짜 한정막에 앉아있어요. 나중에는 서울에 여기 이렇게. 선풍기 하나. 저도 저기 그 어떤 법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법하는 사람들은 다 없었으면 적용하느냐에 좋겠어. 따라서 막 서로 말장난이 돼버리잖아요. 특히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해. 더해지고 어떤 없었으면 법이 좋겠어. 제이스가 엄청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근데 극단적으로 심하게. 교수님 저도 제가 좀 극단적이고 이따가 아주 심하게 해줘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마그네틱을 봤어요. 스트랩보드에 가서. 실제로 산더미처럼 싸놓고 팔아요. Let's kill all the lawyers 그 마그네틱을.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스탠포드 동시에 두 개씩 이렇게 제일 아니요, 힘들어. 스트랩포드. 생가마을. 리어야. 생가마을 어떻게 기념품샵에서.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리어 옆에 강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 속에서 가장 현명한 자가 바로 요 강대가 작품의 캐릭터 이름이 뿔이에요. 뿔. 어릿강대. 뿔이거든요. 그 뿔이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이 리어를 계속 조롱하고 리어의 어리석음을 계속 그 진짜 풍자하고. 아버지가 돈 있으면 요즘 다 효자. 네. 기가 아비가 막혀. 누더기를 너는 걸치고. 말 표현이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진짜 셰익스피어 그 고전은 예. 명문장. 대사 하나하나 외워도 명문장. 그때는 두 개면 명문장이네.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학생들을 데리고 단체 관람을 보잖아요. 안 가르치고 그럼 학생들이 질문해요. 우리 시대에 맞게 각색한 거냐고. 와. 그대로인데 원작 그대로인데 너무 우리 시대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었어. 제가 이제 아까 그 설명 안 했는데 셰익스피어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보편성이에요. 지금도 계속 호소를 기리는 그런 보편성.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참을 수 없는 얘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누가 하냐면 바보, 강대, 미치광이. 왜냐하면 그치. 이런 사람들은 난 미쳤어. 면책 특권이 있는 거예요. 네. 시사적인 거는 다 네. 걔네들이 알아서. 면책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에 꼭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두 번에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말처럼 해가지고 이런 대사들을 셰익스피어가 말이 되네. 시원한 뭐 있어? 식물들이? 아니야. 시원한 물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넘어가요? 제가 이게 한눈을 팔아가지고. 이게 바로 리어와 어릿강대입니다. 어릿광대. 어릿강대와 리어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리어는 막 하늘 지금 폭풍과 불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너희들도 내 딸들처럼 내 백발을 쥐고 흔들어라 막 이렇게. 내 딸들이랑 한패구나 막 이러면서 혼내고 있는데 그런 리어를 조롱하고 있는 어릿강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기타 중요한 여기 대사들이 물. 글로스터가 아까 부플롯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저 글로스터는 안 썼어요. 탐욕스러운 아들 때문에 큰 아들을 의심해가지고 그 체포령을 내렸고 결국 그 탐욕스러운 아들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리어 편 된다고 고발당해가지고 그 리어의 딸들한테 잡혀가서 눈이 다 뽑혀요. 두 눈이 뽑히거든요. 그때 눈이 뽑힐 때 하는 대사예요.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파리를 갖고 놀듯 쉬는 우리 인간을 장난삼아 죽여. 굉장히 염세적이죠. 예, 저 정도 굉장히 이 리어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BM이라든가 그 염세적인 게 가장 강한 걸로 나와요. 저는 오델로가 더 싶어. 그래요. 리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바보들만이 득실거리는 이 거대한 무대에 나온 것이 슬퍼서. 근데 오델로는 너무 무지의 멋있죠. 얘기예요. 제가 울면서 태어났지. 오해. 네, 제가 아니요 울면서 태어나는 게 인간밖에 없대요. 인간밖에 없대요. 나면서 우는 거는 네. 인간밖에 없대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그냥 하나의 바보들의 세상으로 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오셀로. 아, 네. 너무 슬퍼. 이게 이제 베니스입니다. 배경이 베니스고요. 저 데스데모나는 베니스의 원로 귀족의 딸입니다. 그리고 오셀로는 용병 대장이죠. 용병 장수죠. 예. 그래서 무어인이에요. 무어인이면 흑인하고는 좀 틀려요. 흑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두꺼운 입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흑인하고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이집트나 이 북동부 쪽에 있으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어인이라고 통칭한대요. 네. 스페인 애들 남쪽 애들. 혼영.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베니스에 이제 용병으로 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은 네. 무어인들이 만든 궁전이 네. 스페인 남부에 있어. 아람브라? 아람브라? 네. 맞아, 그렇다. 맞아요, 거기. 걔네들도 네, 만들죠. 맞아요. 이슬람.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 오셀로는 온통 빨갛고 데스데모나는 다 하얗잖아요. 절반으로 나눠서 오셀로 쪽은 다 방석까지 빨개요. 그죠? 네, 데스데모나 쪽은 의자까지 이제 하얀데 핏기 딛기 핏
각질이 돼 있고 그림자가 져 있죠. 오셀로에 의해서 그림자가 져 있죠. 이 여자가 이게 이제 그 상징파 화가인데요. 그 오셀로에 의해서 이 여자가 마지막에 달 어두운 운명을 상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의심, 부정망상이죠. 내 배우자가 부정했어 라고 말하는 이제 부정망상이 바로 오셀로의 비극적 결함입니다. 오셀로는 극 측반에 보면은 굉장히 고결하고 간대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근데 이제 그 이아고라는 사람이 막 이제 그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예, 아내가 키쇼라는 젊은 남자랑 바람을 핀다. 잘 지켜봐라. 이러면서 이제 자꾸 점점 의심에 빠져들면서 그 의심의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죠. 예,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뭐 모든 비극이 마찬가지지만은 패션 그런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정망상, 오셀로가 갖고 있는 부정망상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은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잘난 남편이면은 아내 의심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예. 아내도 본인이 자신만만하면 남편 의심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정망상의 저변에서는 열등감이 작동을 한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부정망상. 잠깐만요, 선생님. 예, 근데 이제 오셀로의 이제 열등감 바로 이제 피부색의 차이가 있고 나이가 많아요. 오셀로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다고만 나와요. 예,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걸로 나와요. 30살 차이 나거든.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정도 나야. 16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심리학에서 저런 부정망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셀로 신드롬입니다. 심리학에서. 부정망상. 예. 그러니까 아내나 뭐 남편을 의심하는 부정망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셀로 신드롬. 저 진짜 표현 좋다. 공기같이 가면 사소한 것도. 저거 못 고친대요. 위쳤죠. 그러니까 병인 거예요. 아우. 병이죠. 병인 위쳤죠. 거예요. 엄청 고쳐. 그러니까 집사람 친구 중에 남편이 있는데 같이 미나리인데 허구 날 전화 오는데 처음엔 좋게 생각했대. 남편이요? 남편인데. 예. 아유, 위쳐증이야. 아, 남편이 의쳤죠.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너무 많이 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어떤 부정망상이 어떻게 그러니까 전개돼 가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정망상은 오셀로 신드롬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아고가 주로 그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공기같이 가벼운 사소한 것도 질투심이 불타는 자에게는 성서만큼이나 강한 증거가 된다. 근데 이제 에밀리오는 누구냐면 이아고의 아내예요. 근데 이 이아고 자신이 부정망상 환자예요. 그래서 에밀리오는 남편한테 계속 그 의심을 받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밀리오가 그리고 그 데스데모나 그 오셀로의 부인인 데스데모나의 시녀예요. 그래서 데스데모나한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질투심 많은 사람은 근거가 있어 질투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질투심이 저절로 잉태되고 태어나는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진짜 예, 이게 지금 이제 오셀로와 데스데모나 이아고입니다. 아. 근데 오셀로가 결국은 아내가 진짜 부정했어 라고 결론적으로 믿게 만드는 게 바로 저기 그림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수건입니다. 저 손수건을 오, 대단하다. 예,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줬던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근데 이아고가 아내 에밀리아를 시켜서 저 손수건을 빼내요. 그래서 캐시오라는 남자 방에 갖다 놔요. 그래서 그 캐시오가 저 손수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셀로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랑의 징표를 줬다. 예, 근데 저 손수건 보시면은 하얀 손수건에 딸기 문양이에요. 딸기 문양. 오델로와 데스데모나의 혼합이네요. 약간 남성들이 여성의 정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딸기 문양이 빨간 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처녀 미라의 심장에 물들인 실로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쭉 말해요.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잊어버리면은 사랑이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들고 있는 걸 보고 이제 확신해서 이제 아내를 죽이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이아고가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오셀로한테 아내를 의심하게 만드느냐? 바로 이아고가 환자인 거예요. 오셀로, 캐시오가 다 자기 아내랑 잤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오란 젊은 남자랑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백인 창녀가 나오는데 이 백인 창녀는 캐시오란 남자를 좋아하는 백인 창녀거든요. 이 여자도 질투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은 다양한 층에서 질투심이라는 병리 현상을 아주 다양하게 병주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더 슬프지 않아요? 난그 세이스표 중에 이게 제일 슬퍼. 이게 왜 더 와닿으시냐면은요. 너무 우리 그러니까 뭐 왕국의 왕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겪고 계시는 어. 아 그게 오늘 그 아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사소한 거에 네, 너무 맞아요. 인생이 날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왜냐면 헨리는 그래도 권력을 쟁취하잖아요. 뭔가 큰 거지만 이 사소한 거에 인생이 날리는 건 일반 서민들의 저기 맞아요. 뭐 모습이잖아요. 가정비극. 그래서 제일 하찮은 것 와닿죠. 때문에 무슨 제일 말인지 알겠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일 슬프다니까는 가성비가 제일 크다. 슬픔의 가성비가 제일 크다. 아, 이거 아따 좋은 말이다. 슬픔의 가성비 크다. 품의 가성비. 좋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빨리빨리 준도 나가야 돼요. 저때 진짜로 음. 저런 일들이 오해와 이게 아니라 이게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연. 상인. 베니스가 굉장히 문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오죠. 그리고 여성들이 아내들이 특히 문란했다라는 걸로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가 베니스. 워낙 그래서 다들 저 시인들도 문예인들도 아니 보면은 거기 워낙 아름다우고 지적을 했지만 카사노바가 그렇게 설쳤나 너무나 많은 네, 돈이 아니, 근데 오빠가 정말 거기- 그 말도 웃기는 네, 게 카사노바 남자들은 거기서. 물란한 거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제끼고 그게 감당이 되고 그러죠. 같이 바람을 피는데 남자들은 문제가 되고 여자들도 여자가 다 베니스 갔다니까요. 아니 남자들은. 베니스가 돈이 모이는 돈이 아, 엄청 그 당시엔 많았어. 돈이 모였구나. 엄청 많아. 모였던 곳이라서. 돈이 워낙 많아 거기가. 돈 근데 이제 이게 먹힐 수 있는 거는 이하고란 캐릭터가 글쎄. 굉장히 교묘해서 모든 이 그 사람들이 베니스 사람들이 이하고를 굉장히 믿는 거예요. 그냥 이씨로서 제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니스트란 단어, 정직한, 충직한이라는 단어가 습관처럼 이하고 앞에 붙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니스티 네. 이하고. 그러니까 정직하지 이하고. 않으니까 그거를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아니. 네.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다 이 이하고를 믿어요. 근데 이하고가 굉장히 표리부동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대죠.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이 어니스트란 단어가 재밌는 게 이게 여자한테 쓰면 순결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세몬하고 이하고에게 동시에 같이 쓰이는데 결국 오셀로는 이하고의 거짓 어니스트를 믿어서 데세몬의 진짜 어니스트를 부정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거 짜증나더라고. 짜증나. 여자한테는 뭐 정절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똑같지. 근데 이제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 짜증 나시는 게 뭐냐면 데스데모나가 자기를 변호를 못해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나는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오셀로가 듣질 않아요. 오셀로가 데스데모나가 말만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막 나가고 그냥 오로지 이하고요 말만 들어요. 근데 이제 데스데모나 자체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당시 이제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성의 혀가 열리는 거를 성적 방종하고 동일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도 여성의 목소리를 굉장히 터부시했잖아요. 네. 암탉이 울면 맞아요. 집안이 망한다. 한다. 그러니까 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짜증나. 서구도 여성의 목소리를 굉장히 그 탄압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데스데모나는 결국 자기가 혀를 열어서 자신의 순결을 변호해야 되지만 동시에 혀를 닫아서 정숙한 여인임을 입증해야 되는 아프리아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죽일 때 목을 졸라 죽이거든요. 목이 발성 기관이잖아요. 맞아. 원작에서는 맞아 죽어요 데스데모나가. 아 원자가 다르구나. 네, 아. 그러니까 원작이 이탈리아 로망스인데요. 원작에서는 데스데모나가 맞아서 죽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목을 졸라 죽어요. 발성 기관을 막는다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여기 말하는 말을 발성, 못하게 발성법. 기관 틀렸어요 제가. 기관. 네, 기관. 기관. 기관이에요 기관. 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상당 기간 목을 선생님이 졸랐다. 글을 쓰면은 한자가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 아니에요. 생각해가지고 못해요. 발성 기관을 상당 기간 목 졸랐다. 그런 상당 의미로 기간. 전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졸랐다. 그 중간에 이렇게 저기 이게 이제 바로 그 죽인 장면을 그린 거거든요. 너무 졸랐다. 예, 그 데스데모나, 그러니까 이 광기죠, 이 전체 빨간 게, 이 오셀로의 광기. 이미 예, 이제 이미 광기고 데스데모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밀리한테 느낌이 왔는지 신혼 초야에 깔았던 그 음. 뭐죠, 그 시트를 깔아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데스데모나를 처음에도 흰색이었고 지금도 흰색이잖아요. 저 여자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끝까지 흉들했다. 순결함은. 이제 지금 보면은 바닥에 성경책하고 묵주 이런 게 막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 깹니다. 이 남자가 죽이기 전에 막 키스하고 막 그러거든요.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깨요. 깨서 하루만 시간을 달라. 아니면 기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 막 이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슬프네. 결국 안 줘요. 안 많이 주고 그냥 슬프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난 제일 슬프더라고. 예, 그래서 저 묵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요 좀 더 오델로가 뚱뚱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네. 여기서 너무 나이 차이가 없네요. 네. 여기서는 뭐 6살 차이인데 저기 영화에서 봤을 때 저기 보면 촛불이 보이시죠? 저 촛불이 왜 있냐면 대사를 굉장히 길게 해요. 죽이기 전에. 촛불을 보면서 너의 불은 내가 껐다가도 다시 켤 수 있지만 이 생명의 불은 끈 다음에 내가 어떻게 켜야 될지 모른다. 이런 대사를 하고 죽이거든요. 그래서 저 촛불이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맥베스입니다. 사실 제가 그 저의 최애 작품이에요. 이 맥베스를 정말 무서워져. 예, 제가 제일 맥베스.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제 이것도 그 아까 말했던 그 역사책에서 같은 원전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작품을 써요. 헨리 뭐 리차드 뭐 이런 시리즈들 전부 다 이 책에서 원전을 하거든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역사를 굉장히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자기 극적 효과를 위해서 역사를 다 바꿔요. 원래 이제 이 맥베스도 왕권 찬탈하고 나서 10년 동안 성정을 베푼다 그래요. 근데 이 작품에서 그냥 바로 죽죠. 파멸당하죠, 바로.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권력력 맥베스가 존재예요. 예, 존재. 실제 역사 속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권력력이 이제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그림을 제가 새 마녀 이 새 마녀의 예언을 듣는 걸로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맥베스가 시작할 때 뭐냐면은 이미 역모가 일어났어요. 이 스코틀랜드에 역모가 일어나서 그걸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역모를 진압하고 돌아오는데 저 새 마녀들이 나타나서 뭐 맥베스 만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되실 분 만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맥베스 마음에 욕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새 마녀가 이제 그 원천이 되는 거죠. 야망에. 근데 이제 저 마녀들이 처음에 이제 무대에 등장해서 막 이제 좀 이따 맥베스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에 사라져요. 그때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이요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사라지거든요. 이제 영어로 fair is foul, foul is fair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fair는 아름다운 거고 foul이 추한 거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역설이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베스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역모를 진압하고 돌아오는 충신이죠. 바로 다음 순간에 맥베스가 역모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 보면은 누가 더 나쁜 것 같으세요? 선생님 다 읽어보시면 누가 더 사악해요? 아 이건 잘 뭐야 기억이 안 나. 저는 네, 죄송하지만 전 맥베스. 맥베스 부인이 맥베스는 계속 도덕적 갈등을 하는데 맥베스 부인이 막 밀어붙여요. 밑에는 맥더프는 뭐예요? 맥베스. 아니에요. 맥베스. 맥더프는 누구냐면은 맥베스가 왕이 된 다음에 맥베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맥더프예요. 영주죠. 이 사람도 똑같이 원래 맥베스랑 똑같이 영주였죠. 근데 이 맥더프는 맥베스를 의심하면서 덩컨 왕의 아들 편을 들어요. 그래서 아들 쪽으로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맥베스가 이 맥더프의 가족을 다 몰살을 하거든요. 새끼들까지. 근데 이제 이 맥더프는 과연 이제 그 아들이 엄마랑 대화하는 게 나와요.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가 역적이에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역적이야. 역적이 뭔가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맥더프가 과연 역적인가? 이게 관점에 따라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맥베스 정권에서 보면은 맥더프는 역적이죠. 근데 정통왕권에서 볼 때는 맥더프는 충신인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것도 되고 추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항상 뭐냐면은 가변적이라는 거죠.
맥베스는 처음에는 충신이었지만 나중에는 영모자가 되니까 추앙계자잖아요. 이 가변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역설이 바로 저 대사예요. 아름다운. 저는 저 문장 하나 때문에 이 맥베스를 최고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맥베스보다 초반에 덩커낭을 죽이기 전까지는 맥베스 부인이 훨씬 강해요. 굉장히 사악하고, 예, 아주 그 왕을 죽이는데도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맥베스는 그냥 툭 찌르고 나오는 거예요. 더더더더 떨면서. 근데 뒤처리 다 맥베스 부인이옵니다. 그리고 맥베스는 계속 도덕적 갈등을 하면서 그만두자. 우리가 계획했던 거 하지 말자.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계속 얘기할 때마다 맥베스 부인이 막 몰아붙이죠. 예, 당신이 남자야? 막 이러고, 사내야?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결국 저 옆에 사진이 존 싱어 사전트, 네, 맥베스 부인이에요. 맥베스 부인이에요. 되게 유명한 초상화가인데, 그 사람, 예, 판무파탈이죠. 이 그림도 무대 초상화인데 되게 재밌죠. 여자가 훨씬 크잖아요. 예. 그리고 맥베스는 지금 막 이제 죽이고 와서 나와서 떨고 있는데 저 칼 갖다 놓으려고 지금 맥베스 부인이 칼을 쥐는 팔뚝의 근육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강해. 막 남편 혼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끝날만한. 넘어가겠습니다. 맥베스는 덩커낭을 죽이기 전에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갈등을 많이 하지만 죽이고 나서도 이래요. 위대한 바다의 신 넵튠의 온 바닷물인들 이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낼 수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 손이 거대한 바다들을 진홍빛으로 물들이며 푸른 대양을 붉게 물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에서 씻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맥베스 부인이 이제 그 칼을 갖다 놓고 덩커낭의 피로 옆에 그 사람들 호위병들을 칠하고 나오면서 빨개졌잖아요. 네. 맥베스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제 손도 당신 손처럼 붉어졌지만 당신처럼 창피스럽게 하얗게 질리지 않아. 물 조금이면 우리가 한 짓을 씻어낼 수 있으니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때 뭘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칼로. 어, 예. 기억이 가고. 칼로 죽여요. 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근데- 통이 없었어. 목 졸라주고 칼로 죽이고 독약으로 죽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두 사람이 죽이고 덩커낭을 죽이고 나서 첫 대사들이 바로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덩커낭을 죽이고 나서 첫 대사들이에요, 이게. 바라는 것은 얻었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니 모든 걸 바쳤으나 얻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남을 파멸시키고 불안한 즐거움 속에 사느니 차라리 파멸당한 편이 낫겠구나. 맥베스 부인이고 이건 갑자기 맥베스 왜 회귀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완전 반대네. 왕을 죽이고 나서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회귀하고. 불안하고 맥베스 부인은 왜 죽이려고 그랬죠? 왕이 권력 때문에. 권력을. 권력력. 예, 권력력 때문에. 근데 맥베스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감에 떨고 또 다른 사람이 창탈할까봐 두렵고 그치, 자기 예, 계속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불안감에 떨며 밥을 먹고 밤마다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잠을 잘 바에야 차라리 망자와 함께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덩커낭을 불어버려요. 그럼 지금 3막 2장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막에서 덩커낭이 죽어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은 전부 다 5막이에요. 5막인데 네, 중간에. 중간에 그러니까 덩커낭 죽이고 넘어가네. 첫 대사예요. 맥베스 부인이 왜 저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왜 맥베스 부인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갔는데 기쁘지 않고 두렵기만 하고 죄책감만 느끼고 그런 거예요.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맥베스도 아니 너무 근데 일찍 갑자기 저 대사의 변화를 보니까 저 어용문학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이 기존 세력을 이게 막 쿠데타를 죽이고 그러면 저렇게 죄책감이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느낌이 확 그냥 들어오기 시작한 확 오는데. 아니 아니. 예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이게 제임스 1세 궁전에서 공연한 거예요. 초연한 거예요. 임금님 이게. 보시면서. 그 사람 그 공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아, 이 그럴 수 작품이.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어용적인 내용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저런 감정 안 들까요? 안 들면 사이코패스. 인간이라면 당연히 저런 기쁠 줄 알았는데 왕이 되면은 모든 게 다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할 줄 알았는데 사이코패스가 제주도 아니네요, 가서 맥베스 물어봐야 부인이. 되겠다. 사이코패스면 잘라가지고 삶고 뭐 튀겨 바르고 이러는 거. 예. 자,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예.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막상 그 자리에 갔더니 락강의 락강이 욕망이론. 욕망 이론을 만듭니다. 아.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요, 이들의 작품이. 예. 락강의 욕망 이론이 이제 조 공식입니다. S하고 오브제. S는 욕망하는 주체. 오브제는 주체로 하여금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호구적 대상. 저게 다이아몬드는 뭐죠? 그게 마른 먹거리 영원한 결핍이에요. 아. 인간의 욕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결핍이거나 아니면 갖고 나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똑같잖아요 우리도. 네, 핸드폰 새 거 나오면 막 예. 너무너무 갖고 싶지만 막상 사서 며칠만 쓰면 은 맞아요. 아름다움이 사라지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맥베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는데 아마 모든 인간이 다른 모든 나라- 인간이 그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아. 네. 아니 이것도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아니 뭐 알아요. 알아요. 제가 좀 알아요. 네, 아니, 근데 저거는 모든 인간의 현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 낳고 막 그 어렵게 공부하다가 그 목소리 떨리고 당시에 있어요. 그 당시에 딱 하나가 꿈이었거든요. 하시니까 막 박사학위. 예, 오로지- 논문만 오로지- 쓰면. 오로지 예. 박사. 난 그것만 쓰면 더 이상 욕심이 없어. 그럼. 예. 라고 생각을 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내가 그건 왜 했는가. 아이고. 그게 전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요, 인간이. 그럼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네네, 그거에 저는 이게 너무나 누님 박사 논문에서 왜 이런 일이 나와? 그게 가장 얼마나 저기야. 그럼 네. 배탈 났을 적에 화장실 갈 때하고 우리는 강사 선생님 옆에서 추임새가 너무 많아. 아니야. 잘 근데 그 진도가 안 나가 끝나야 돼. 추임새가 좀 수준이 있었으면 아니요. 좋겠어요. 수준이 있어요. 아니 원장님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아.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저기를 또 배출을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에휴. 아까 맥베스하고 맥베스 부인이 성격이 도치가 돼요. 그러니까 맥베스는 그렇죠. 덩커낭을 죽인 이후로 그 살인마로 변해요. 어. 계속 시해, 수청. 아까 어. 맥더프 어린 번 A부터 이제 다 죽이거든요. 하인 뭐 일가까지 다 죽이는데. 불안하니까. 고장난 네, 브레이크. 불안하니까. 어. 네. 근데 맥베스 부인은 전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 조금만 있으면 우리 쟤를 다 씻을 수 있다 그랬는데 목류병에 걸려요. 그래서 목류병에 이제까지 걸려가지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씻어요. 강박증이에요. 근데 아까 맥베스가 뭐라 그랬냐면 온 바닷물로도 내 피를 못 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이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온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내 손에서 피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온 아라비아 에- 예, 에코우죠. 맥베스의 에코입니다. 그래서 덩커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 성격이 완전 도치가 돼요. 그래서 페어하고 파울했던 두 존재가 바뀌는 거죠. 아, 그래서 도치가. 맥베스 부인은 자살을 합니다. 결국. 아. 지금 엿보고 있는 게 신녀하고 전의입니다. 맥베스가 고쳐달라 그래요, 전의한테. 우리 부인을 고쳐달라는데 결국 전의가 뭐라 아우 그러냐면은 갑자기.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 그림이요 루브르에 있답니다. 네, 루브르 본것 같아요. 네, 루브르에 있대요. 저 그림이. 근데 저걸 알고 가면 몰라도 가봤자 모르고서 저도 다음에 이제 가려고 몰라요. 저도 책에는 써놨는데 잊어버리고 야,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다시 가고 싶네. 제자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교수님 저 그림 있어서 숨이 막혀서 딱 멈췄다고 알고 가니까. 저한테 알고 배우고 가니까. 갔는데. 교수님. 네. 저 대사를 우리 형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네네네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사거든요. 네 마지막 대사. 꺼져라! 꺼져라! 단명하는 촛불이여. 아, 와 멋있습니다. 참 어렵다. 진짜. 계속 잘하시네. 네.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잠시 동안 무대 위에서 거들먹거리도 돌아다니거나 종종거리고 돌아다니지만 얼마 안 가서 잊혀지는 처량한 배우일 뿐 떠들썩하고 분노가 대단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바보 천치들이 짓거리는 이야기야. 멋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하는 교수님이 대사냐면 용기를 주셔가지고. 네 이게 맥베스 부인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요란했어요. 두 사람의 권력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바로 자살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허망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분노가 대단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바보 천치들이 짓거리는 이야기. 촛불이 금방 가잖아요. 단명한. 네, 단명하는 촛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원어로 암기를 시킵니다. 네, 암송을 시켜요. 한번 이것만 잘해도 연애가 잘 될 것 같네요. 아니 왜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정말 우리 다 굉장히 삶의 소용돌이에 막 휘둘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바보들이 짓거리는 이야기, 이슨 인생입니다. Fool
full of sound and fury. 분노와 소리가 요란하지만 signifying nothing. 아무 의미도 없는. 예, 결국은 관조적이 되라는 거거든요. 삶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요. 갑자기 연극을 하고 싶네. 예. 대사를 읽구나. 제가 맥베스를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아까 fair is foul, foul is fair. 그건 저는 망고의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하고 요 부분. 예. 바보, 아무 의미도 없는 바보들이 짓거리는 이야기라는 거. 아, 근데 이 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했잖아요. 맥베스가 나쁜 놈이냐, 맥베스 부인이 나쁜 놈이냐. 네. 이 지점에서 결론이 나왔어요. 맥베스 부인은 양심에 치여서 스스로 파멸한 둘다 나빠. 조금은 착한 사람인데, 맥베스는 처음에는 그것을 크게 했지만 자기 균형점을 찾아가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나쁘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그 맥베스는 균형점 찾아갔고 맥베스 부인은 잘 잃어버렸